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0.7%입니다. 고용률이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일자리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70%라면 100명 중 7명은 취업자라는 뜻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특히 여성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0.7%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여성 2명 중에 1명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남성의 고용률은 71%니까 차이가 제법 크게 나죠. OECD 통계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여성 고용률은 확실하게 낮은 편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한데 여성 고용률, 여성 취업 인구 비율은 특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한 탓이 제일 클 것도 같고, 또 남성 위주로 흘러온 폭력적인 직장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여러 개 펼쳐지는데, 이런 나쁜 문화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건 우리 경제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일 겁니다. 한쪽 날개가 자꾸 부러지는데 그 비행기가 온전히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3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골목길에 있는 단독주택들 중에는 요즘에는 1층엔 카페를 하고 또 위에는 상가가 있거나 원룸이 있거나 이런 건물들 많이 들어서고 있죠. 투자 가치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학기니까 우리 아이 반 선생님한테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갈 때 음료수라도 사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청탁 금지법 때문에 아리송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친절한 하나 씨에게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3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조선사들 중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좀 규모는 작은 조선사들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성동조선, STX조선 이런 네. 회사들인데 여기는 지금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부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지금 불황이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큰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중급 정도 됐던 회사들, 중급보다 좀 컸던 회사들 중에 지금 법정 관리 상태인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권단들이 이제 인수를 해서 채권단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성동조선하고 STX조선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권단이랑 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채권단의 발표는 지금 11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미 아침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와 관련돼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어제 대체로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일단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회생 쪽으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조선사인데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법정 관리라고 하면 이제 회사 정리하는 그런 절차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못 살리는 이유가 어디서 갈라진 겁니까? 일단은 이 회사를 더 유지시켰을 때 과연 앞으로 돈을 벌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돌아갈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은 보겠죠. 예. 그래서 최근 2달간 이제 회계법인에서 실사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실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서부터 성동조선은 아무래도 법정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에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뭐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정 관리로 갈 것으로 보이는 성동조선은 올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한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상환해야 될 차입금하고 금융 비용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15년도에 수출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이 이제 차입금을 내년으로 좀 연기를 해준 게 있어요. 이게 예. 이제 돌아오는 게 2조 4천억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 내년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현재 현금 차출 능력이라 그래서 회사에 있는 현금이 얼마나 흐름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를 보면 이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하고 2016년에 각각 마이너스 5천억 원 그리고 1,700억 원 정도 계속해서 조선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회사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차입할 돈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랑 채권단이 뭐 회생 절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차입금 만기를 2022년으로 연기해 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동조선보다는 만기 차입금이 돌아오는 시기도 한참 뒤고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봐도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상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270억 원으로 이제 플러스가 잡혔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TX조선은 어떻게 잘하면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성동조선은 괜히 끌고 가면 도리어 여기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성동조선은 돈 빌려준 회사 은행이 어딘가 봤더니 수출입은행. 네, STX조선은 산업은행에서 빌려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은행이고 그동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 은행들은 우리는 하여튼 돈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돈을 그럼 국민들 돈으로 일단 갚아주고 계속 살려놓고 이제 연명을 시켰던 네. 것이죠 그동안.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 네. 뭐 유럽, 캐나다 이런 쪽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우리는 일단 좀 관찰하는 분위기인데 네, 몇몇 국가들은 빼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나라들은 왜 빼줘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유는 그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명단에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세 가지 안을 놓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안이 사실상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였는데 네. 여기서 예외 국가들이 지금 한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관세 부과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맘인 거죠, 사실상. 제가 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인데. 예, 이 멕시코, 트럼프 캐나다는. 대통령의 이 결정을 자기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캐나다하고 말씀드린 멕시코는 빠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여기에 지금 EU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EU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에 이 미국의 무역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아예. 네.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 폭탄 정책을 내린다라고 하면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결정을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아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피넛버터, 오렌지 주스, 버번 위스키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예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너네도 하면 우리도 할 거야.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 어제 말씀드린 정치인이나 이런 쪽에서 야 EU도 지금 제외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 그럼 보복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토익 토플 시험 당분간 보지 말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카드는 전혀 먹힐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내수 시장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사실상 미국 너네 우리 관세 이만큼 먹이면 너네도 힘들어라고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나 유럽연합은 많은 국가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지만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좀 적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평소에 우리가 미국한테 베푼 게 좀 있었어야 예. 이제 그럼 우리 그것도 이거 안 준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좀 뭐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지금 약간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게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한국에 관세 폭탄을 퍼붓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이런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안보 문제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나 우리나라도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명을 한다니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가 제대로 안 서면 항상 안보 이야기 갖고 오는 건 네, 우리도 예전에 계속 그랬는데 그렇죠. 배웠나 봐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붙고 있는 실손보험을 일단 중지했다가 예, 나중에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그 직장에서 붙던 그 보험 계속 갈아타서 부을 수 있게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준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도 있나 봐요. 많은 직장들이,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표현을 하면 또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테니까. 방송 듣는 사장님들은 덜컹덜컹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왜 조금 나는 안 이제 해주고 있는데. 직원이 좀 어느 정도 많다라고 하면 네. 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사사고라든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중복 가입을 해도 혜택을 양쪽에서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 회사에서 주거나 나눠서 반반 주거나 나눠주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중복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양쪽에서 내고 받는 거나 뭐 똑같이 받으니까 네. 사실상 중복 가입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회사에서 내 명의로 실손보험을 가입시켜 줬는데 네. 굳이 내 명의의 개인적인 실손보험을 굳이 그동안 붙고 계셨던 분들은 왜 부었던 겁니까? 보험이라는 게 예. 아까 연결돼서 가입을 못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은퇴한 이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때 거거든요. 가서 다시 가입하면 되죠. 예.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질병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네. 실손보험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니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중 부담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고요. 갈아타거나 재가입하거나 모두 허용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체 상해보험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다를 수 있죠. 네.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체 실손보험하고 다를 경우에 내 걸 중지해 놨다가 회사를 관두고 나면 내가 들었던 걸로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그러니까 불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가입했다가 중지해놓고 보험료는 안 내고 있던 그 보험회사가 네. 보험료 그럼 아주 비쌉니다라든가 안 받아주겠습니다 할 수는 없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장에서 내 명의로 내던 그 보험료 정도만 내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뭐 질병이 많이 걸려서 보험료를 뭐 많이 받아갔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그걸 조정을 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규 가입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아예 제 걸 해약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내가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에 다시 유지해서 제 개인으로 드는 거죠. 아, 근데 그걸 이것도 가입할 유지된 수 있게. 경력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했던 그 보험회사 걸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예. 예전에 가입했다가 중단했던 실손보험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제도는 잘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융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나 나중에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지해 놨다가 나중에 그 보험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조언을 해주셨어요. 직원들에게 이렇게 실손보험 보험료를 내주면 네. 사실상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돈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소득세를 좀 더 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회사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회사도 비용 썼다고 해서 법인세가 깎아지고 맞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실손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데 소득이 더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은 안 내고 예. 그 세금은 실손보험 회사에서 가입 안 해주는 영세한 근로자들은 모아서 내고. 그냥 이 복지 혜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왜 회사가 많이 주느냐. 그 직원들은 그걸 급여로 왜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과 똑같은. 아니요, 뭐 부분이- 저는 저거 내주는 회사가 없어서 그냥 잠깐 해본. 네.
암호화폐 투자를 20, 30대가 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60대들도 투자자들이 많다는 통계 조사 결과입니까? 이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라고 해서요. 예. 이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객출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2,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 암호화폐 투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60대도 10명 중 1명꼴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좀 의외다.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20, 30대는 더 높습니다. 20, 30대는 뭐 10명 중 2명이나 3명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60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나 30대보다 60대가 투자한 금액이 2배 내지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심지어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도 60대는 꽤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게 20대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에서 나중에 그렇다면 너 또 암호화폐 투자할래?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사실상 돈을 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내려서 더 그런 답변들도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우리 사러 가면 거기에 포장재에는 정가가 안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쓰기로 했습니까, 다시? 이게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해서요. 권장 소비가라 그래서 제품에 이제 가격을 써놓는 제도와 예. 완전히 반대된 제도를 이제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소매 판매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게 하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소매점들이 경쟁하고 가격을 낮추다 보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제도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가 1,000원이라고 써놓으면 800원에 팔면서도 생색을 많이 낼 텐데 네. 그런 거 안 붙여놓으면 500원에도 팔고 600원에도 팔고 그럴 것이다. 네, 그래서 뭐 화장품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화장품은 조금 효과를 봤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 사실 효과를 거의 못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거든요. 어차피 비싸게 써놓고 슈퍼들에서 비싸게 네. 써놓고 뭐 싸게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그냥 권장 소비자가로 가자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지정 품목에서 아이스크림이 빠졌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써놓고 싶으면 써놓을 수 있고 네. 안 쓰고 싶으면 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그 빅4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가겠다라는 선언들을 잇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 제품에 이제 권장 소비가가 적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권장 소비가를 놓고 할인도 하겠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할인이라든지 미끼 상품으로 아이스크림을 활용하는 사례는 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 큰 아이스크림을 가정하면 네. 어딘가에서는 3,000원에 팔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는 10,000원에 팔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원에 파는 것도 사실 있고. 소비자들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얼마의 가격표를 붙여서 공장에서 나올 거냐 그러면 7,000원에는 안 붙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10,000원에서 파는 이미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주인이 화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집은 10,000원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7,000원이라고 써붙여서 내놓으면 어쩌냐. 그러면 제조 공장에서는 10,000원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국 유통 매장에서 팔리는 제일 비싼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격 표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워낙 네. 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권장 소비자 가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적정 가격으로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오경택 씨가 아이들에게 주식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 세뱃돈이나 용돈을 그 통장에 넣어서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아이들 명의의 주식 통장은 어디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 통장, 뭐 주식 계좌죠. 증권사에 가면 다 만들어줍니다. 요즘엔 은행 가서도 만들 수 있고요. 부모님이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만 갖고 가시면 아이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부분은 2천만 원 넘는 돈을 그 아이들 계좌에 넣으시려면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부모님이 그 아이들 명의의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굴려서 불려주시면 사실은 그렇게 불어난 돈도 사실상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명의 빌려서 주식 투자한 걸로 보고 그냥 부모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재벌 2세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예, 다른 질문 하나 더 살펴보죠. 전세 재계약할 때가 다 됐는데 만기일 한 달 전까지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그냥 2년 동안 같은 조건에서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세금이 요즘 좀 내려가는 추세일 때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과거에 그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가 계속 더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거꾸로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 계약이 2년 전에 맺었던 그 조건 그대로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막 떨어지는 동네의 경우라도 2년 전에 계약한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금이 앞으로 2년간 똑같이 자동 연장돼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금이 많이 좀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동네에서는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가 아무 말 없이 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은 그 세입자 보고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그냥 2년짜리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건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도 세입자는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주인한테 통보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만기를 깜빡 잊고 넘어가서 우리 동네 다른 집들은 다들 전세금이 내렸는데 나만 2년 전에 그 비싼 전세금 계속 물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집주인에게 나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그게 싫으시면 전세계약 시세에 맞춰서 다시 하자고 하시는 것도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노후 생활비를 뭔가 임대료를 받는 게 있어서 충당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심 골목골목에 단독주택을 뭐 1층은 상가로 넣고 2, 3층은 혹은 임대주택으로 넣고 해서 꾸미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투자에서 혹시 조심할 부분은 없는지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한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창업부동산 정보원의 권광수 이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골목길 다니다 보면 단독주택인데 1층에는 가게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종의 용도를 변경한 거죠. 그냥 1층에 예전에는 담벼락이나 방이었는데 그냥 그거를 가게로 바꾼 그런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상가 주택은 또는 주택형 상가라 불리는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단독주택 용도 변경한 게 6,008만 6건 정도입니다. 전체 건물 용도 변경한 것 중 가장 많은 한 1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냥 집이었는데 가족들 사는 집이었는데 네. 1층에 안방을 벽을 허물고 가게를 넣었다 이거죠? 그런 형태로 개조한 겁니까? 네. 보통 이제 1층은 상가를 세를 주고요. 네. 2층, 3층은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형태 유형을 보이는데요. 1층은 카페, 2층은 요식업,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그냥 단독주택이나 혹은 빌라이거나 이런 것도 이 동네는 사람들 많이 다닐 것 같은데 1층이 가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은 그냥 그 1층을 주택을 벽을 헐고 어떻게 좀 다시 꾸며서 가게로 바꾸는 게 맘대로 돼요? 예전에는 이제 신촌, 홍대 골목 상권 중심으로 많았는데요. 네. 특히 4, 5년 전부터 50대, 60대를 중심으로 최근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거와 임대 수입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이념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바꾸는 분들의 집주인 마음은 이해도 되고 당연히 가게 임대료가 괜찮을 테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내가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거나 혹은 뭐 그럴 경우에 아니면 뭐 빌라 1층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이라서 이 동네는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가게를 내도 가게가 나갈 것 같다 싶으면 그걸
개조를 해도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개조할 수 있고 어디는 개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거나 혹시 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지역은 특별하게 따로 없고요. 네. 개조는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이제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신고를 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죠. 네네네. 큰 문제가 없는 한 보통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뭐 도시들 꼭 서울 아니더라도 도시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그럼 집주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 거겠습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상권이 많이 형성된 곳이 그렇게 바꾸면 유리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는 주로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좀 형성되어 있어요? 현재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은 이제 상권에 보면 연남동과 망리단길이 대표적인 주택형 상가 밀집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홍대 골목 상권이나 이태원 경리단길, 서울대 사루시길 상권 이런 곳들이 주로 많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게가 임대가 잘 나간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예. 주로 이제 일어나는 지역들인데요. 특히 소비력이 높은 퇴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네. 곳들이라든가 주변에 뭐 공원을 조성되고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하필 그런 동네에 있으면 그렇게 개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노후에 여유 자금이 약간 있긴 있는데 이걸로 노후 자금 다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분들은 그런 곳을 뭐 단독주택이나 혹은 뭐 빌라나 이런 걸 하나 사서 그걸 상가로 개조하고 이런 식의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돈으로 뭐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와 비교해서 그게 월세가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고민하실 텐데요. 네. 예. 우선 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투자 목적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주 목적이라면은 네. 단독주택 즉 주택형 상가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거주와 임대 수익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비교한다면 환급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컨대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규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이런 뭐 그 주택형 상가 같은 경우는 전매 규제 이런 규제 부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뭐 입주 전 매매야 어차피 분양권 상태니까 그런 것이고 보통 아파트 실물이 있으면 그거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물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뭐 이건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좀 더 봐주거나 하는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네네, 뭐 그렇습니다. 환금성 떨어지는 거야 뭐 이해가 됩니다. 그거야 뭐 꼭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값이 오르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10% 오를 때 이런 것도 같이 한 10%좀 올라줘요? 아니면 덜 오르거나 더 오릅니까? 보통. 보통은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덜 오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원래 주택가에 있는 뭐 개인 주택이나 빌라들이 좀 덜 오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목적이 성향 자체가 상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파트가 좀 더 오른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0이라 그러면은 주택형 상가는 한 9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주택형 상가라고 하면 이렇게 상가를 넣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뭐 다시 지으시면 원룸으로 가득 채워서 임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선택은 가능한데 상가를 이렇게 넣는 거하고 원룸으로 짓는 거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상가 임대에 비하면 소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요. 예. 위험 부담이 적다고 좀 할 수 있고요. 뭐가요? 원룸이요? 상가에 비하면은 그 리스크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원룸에 비하면은 가구수가 많은 원룸에 비하면은 비교적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가 좀 편리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상가도 하나 넣고 위에도 주택 넣고 그렇게 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개는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중간에 상가도 넣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모양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럼 그 집도 사야 되고 공사 비용도 또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이 좀 잘 나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수익형 그 부동산을 봤을 때요. 목적은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사실상 목적이 매달 받는 월세 임대 사업이 목적인데요. 우선 뭐 안정적이고 여기 입지에 따라 가지고 집가 상승도 내달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매도 시에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아까는 좀 전에는 잘 안 오른다고 하셨는데 또 어디는 오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었다가 임대 수익이야 뭐 당연히 예상이 될 만큼 예상만큼 나올 것이고 나중에 팔 때 더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보통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거의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컨대 뭐 역세권에서 아직 멀리 떨어졌던 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오름폭은 거의 뭐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세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손님도 적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고. 네네, 그렇습니다.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은 당연히 비쌀 테니까 올라봐야 수익률이 네네. 많지는 않을 거고 물론 뭐 네네네. 모든 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네. 하기에 제일 적당한 평수나 이런 건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투자 여건에 맞춰진 상권이라면 향후에 확정 추세가 있는 곳을 선별해야 하는 게 좋고요. 확장 처음으로 추세가 있는 것이요? 네, 상권이 확장되고 가는 추세요. 상권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까지 상권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곳은 괜찮다. 네네. 예. 그리고 처음으로 예컨대 주택형 상가를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지 면적 한 30평에서 50평 내외 소형 주택형 상가가 적당하고요. 네. 가능하다면은 단일 점포보다는 상가를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이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1층에 20평 있으면 20평짜리 상가 하나 내는 것보다는 네. 10평짜리 둘로 쪼개서 두 분한테 임대해 주는 게 더 수익이 낮다. 네, 그렇습니다. 30평에서 50평 정도만 보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제일 만들기 괜찮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지가 너무 크면은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그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토지 매입도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30평, 드니까 50평 내외가 좀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상권이 앞으로 확장될 만한 곳은 좋은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곳은 나쁜 곳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네. 당연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돈 잘 벌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직접 혹시 투자하신다면 네네. 뭐 상권 한복판은 당연히 비싸니까 비싼 만큼 또 부담이 있을 테니까 안 되고 너무 떨어진 곳은 외지니까 안 되면 보통 어떤 거 네.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것들이 앞으로 발전할 상권이다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게 있습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상권을 다니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공농동 공리단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요. 예.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길이 정비되거나 공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길에 따라가 유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기존 주변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주택형 상가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되고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길이 나는 곳이나 네네네. 새로 공원 생기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잘 들여다봐라.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우선 그 건물 상태를 예컨대 뭐 투자자라면 일단은 건물 상태를 잘 살펴서 예.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다시 지을 것인가를 판단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노후주택이 많으니 구조 안전성 부분을 잘 살펴보고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다 살려서 그냥 하겠다 싶으면 정말 살릴 수 있는 구조인지 전문가한테 먼저 물어보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의 권강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학교들 새 학기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은 또 담임 선생님과 면담도 할 일도 생기고 종종 학교 갈 일이 생길 텐데 세상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학교 갈 때 그냥 가도 되나라는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꾸로 야 이거 들을 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해도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청취자분께서 청탁금지법 이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학교에는 이런 질문을 주셔서요. 오늘 이하나 리포터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 뭐 음료수를 한 잔 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있는데 과거에는 알아서들 하세요가 법이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정말 알아서들 하셨고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 있죠. 네, 법이 바뀌어서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담임 선생님은 직접 저를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잖아요. 네. 평가를 해 주는 사람은 그 어떤 음료수, 뭐 사탕도 하나 안 됩니다. 절대 뭐 면담 때 예의상 뭐 비타민제라도 조금 가져간다 하시는데 네. 절대 주시면 안 아무것도 됩니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공직자의 경우는 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네. 5만 원 이내에서 선물은 가능한데요. 이 교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요. 네. 절대로 지금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에게는 어떤 것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 선생님처럼 다른 교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엔 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안 된다는 건데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로 해라 뭐 이런 그게 법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교직원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5만 원까지는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디 저 구청이나 혹은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거기 가서 예를 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네.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서 음료수라도 하나 놓고 오면 그거는 5만 원 이하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네, 직무 그렇죠. 관련성이 있더라도 네.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둔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담임이었던 분한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담임 선생님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 직무 관련성은 있는데요. 다 있죠, 그러면.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저를 평가하는 아이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셔도 됩니다. 아, 현재 담임 선생님한테는 음료수 한 잔도 안 되고 과거 담임 네. 선생님한테는 앞으로 또 담임 되실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5만 원 이하 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이하까지는 된다.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지난해 담임 선생님이었지만 올해는 아예 영어 선생님이다. 나의 학과 선생님일 수 있죠. 예, 이럴 예. 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앞서 절대 또 말씀드린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갔어요. 네. 그럼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는 이제는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는 선물을 해도 예, 괜찮습니까? 이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요. 네. 법에서 정한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거는 네. 이제는 아예 그냥 빠이빠이 한 제가 거니까. 하나씩한테 주고받는 네, 네. 거하고도 그거랑 그렇죠.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할 목적이라면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드리는 게 맞죠. 오히려, 네. 정말 감사하다면.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까지는 교직원, 그러니까 공직자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어린이집은 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선생님에게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교직원이 아니에요. 다만 원장 선생님은 왜 누리과정 운영하잖아요. 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랑 네. 똑같이 본다.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아, 요건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한테는 절대 드리면 안 되고. 뭐 기린반, 장미반 선생님한테는 드려도 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예, 그렇죠. 이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거꾸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 음료수를 한 잔 주거나 네. 간식을 주거나 하는 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괜찮고요. 예. 또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할 때 엄마들이 아이랑 같이 먹을 뭐 간식 같은 거 주잖아요. 네. 이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 한 분의 질문 또 하나 들어보죠. 네. 이분은 어디 해외로 좀 멀리 이사를 나가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험이나 금융자산은 이건 다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민간보험 상품부터 보면요. 네.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는 네. 다시는 혜택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요. 네. 해외 의료비더라도 40에서 50% 정도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입을 하셨다면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거 저 의료비 비싼 나라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뭐 맹장 수술만 해도 1,500만 원이 나오는데. 뭐 그런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거기에 예. 50%면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해외더라도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만 해주면 네. 보험료 다 받을 수 있고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 암보험도 내가 해외 나가서 진단 어차피 뭐 가입자는 네. 나니까 그것도 갖고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연금보험은 나중에 노후에 나 돈 주는 게 연금보험인데 네. 내가 돈 부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어디 사는지와 무관하게 주겠네요. 무관하죠. 네. 음. 하지만 뭐 적금이나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은요. 네. 뭐 내가 어디 나라를 가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뭐 각자 그거야 상담을 판단하실 받아보셔야 될 거고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외국 나가니까 다 없앨 필요는 없군요. 보험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는 어떻습니까? 그럼 외국 나가면 이제 혜택 못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네. 해외로 이주하는 거면 딱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해외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예. 행정안전부가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줘서 제가 딱히 뭐 서류를 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서요. 네. 출국하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나갈 때는 그냥 알아서 나가면 건강보험공단이 아 이분 나가셨구나라고 알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청구도 안 하고 그렇죠. 자동으로 정지가 되죠. 나가 있으면 해외 의사니까 또 그분한테 건강보험공단이 그렇죠. 돈 줄 일도 없을 네.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하나 리포터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그 직장에서 붙던 그 보험 계속 갈아타서 부을 수 있게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준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도 있나 봐요. 많은 직장들이,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표현을 하면 또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테니까. 방송 듣는 사장님들은 덜컹덜컹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왜 조금 나는 안 이제 해주고 있는데. 직원이 좀 어느 정도 많다라고 하면 네. 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사사고라든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중복 가입을 해도 혜택을 양쪽에서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 회사에서 주거나 나눠서 반반 주거나 나눠주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중복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양쪽에서 내고 받는 거나 뭐 똑같이 받으니까 네. 사실상 중복 가입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회사에서 내 명의로 실손보험을 가입시켜 줬는데 네. 굳이 내 명의의 개인적인 실손보험을 굳이 그동안 붙고 계셨던 분들은 왜 부었던 겁니까? 보험이라는 게 예. 아까 연결돼서 가입을 못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은퇴한 이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때 거거든요. 가서 다시 가입하면 되죠. 예.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질병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네. 실손보험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니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중 부담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고요. 갈아타거나 재가입하거나 모두 허용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체 상해보험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다를 수 있죠. 네.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체 실손보험하고 다를 경우에 내 걸 중지해 놨다가 회사를 관두고 나면 내가 들었던 걸로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그러니까 불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가입했다가 중지해놓고 보험료는 안 내고 있던 그 보험회사가 네. 보험료 그럼 아주 비쌉니다라든가 안 받아주겠습니다 할 수는 없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장에서 내 명의로 내던 그 보험료 정도만 내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뭐 질병이 많이 걸려서 보험료를 뭐 많이 받아갔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그걸 조정을 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규 가입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아예 제 걸 해약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내가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에 다시 유혈각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국가 안보 차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관세 부과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인 거죠, 사실상. 제가 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을 자기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캐나다하고 말씀드린 멕시코는 빠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여기에 지금 EU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EU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에 이 미국의 무역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아예. 네.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 폭탄 정책을 내린다라고 하면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결정을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아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몇 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피넛버터, 오렌지 주스, 버번 위스키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예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너네도 하면 우리도 할 거야. 경고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 어제 말씀드린 정치인이나 이런 쪽에서 야 EU도 지금 제외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 그럼 보복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토익 토플 시험 당분간 보지 말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카드는 전혀 먹힐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내수 시장이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사실상 미국 너네 우리 관세 이만큼 먹이면 너네도 힘들어라고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나 유럽연합은 많은 국가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지만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좀 적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평소에 우리가 미국한테 베푼 게 좀 있었어야 예. 이제 그럼 우리 이것도 이거 안 준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 지금 약간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게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한국의 관세 폭탄을 퍼붓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이런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안보 문제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나 우리나라도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명을 한다니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가 제대로 안 서면 항상 안보 이야기 갖고 오는 건 네. 우리도 예전에 계속 그랬는데 그렇죠. 배웠나 봐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붙고 있는 실손보험을 일단 중지했다가 예. 나중에 직장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15년도에 수출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이제 차입금을 내년으로 좀 연기를 해준 게 있어요. 이게 예. 이제 돌아오는 게 2조 4천억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이 이제 내년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현재 현금 차출 능력이라 그래서 회사에 있는 현금이 얼마나 흐름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를 보면 이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하고 2016년에 각각 마이너스 5천억 원 그리고 1,700억 원 정도 계속해서 조선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회사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차입할 돈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랑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차입금 만기를 2022년으로 연기해 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동조선보다는 만기 차입금이 돌아오는 시기도 한참 뒤고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봐도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상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270억 원으로 이제 플러스가 잡혔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TX 조선은 어떻게 잘하면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성동조선은 괜히 끌고 가면 도리어 여기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성동조선은 돈 빌려준 회사 은행이 어딘가 봤더니 수출입은행. 예, STX조선은 산업은행에서 빌려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은행이고. 그동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 은행들은 우리는 하여튼 돈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돈을 그럼 국민들 돈으로 일단 갚아주고 계속 살려놓고 이제 보네요. 연명을 시켰던 네. 것이죠 그동안.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 네. 뭐 유럽, 캐나다 이런 쪽은 반발을 강하게 하고 우리는 일단 좀 관찰하는 분위기인데 네. 몇몇 국가들은 빼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나라들은 왜 빼줘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유는 그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명단에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에 3가지 안을 놓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안이 사실상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였는데 네. 여기서 예외 국가들이 지금 한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수입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0.7%입니다. 고용률이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일자리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70%라면 100명 중 7명은 취업자라는 뜻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특히 여성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0.7%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여성 2명 중에 1명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남성의 고용률은 71%니까 차이가 제법 크게 나죠. OECD 통계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여성 고용률은 확실하게 낮은 편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비슷한데 여성 고용률, 여성 취업 인구 비율은 특히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한 탓이 제일 클 것도 같고 또 남성 위주로 흘러온 폭력적인 직장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행사들이 여러 개 펼쳐지는데 이런 나쁜 문화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건 우리 경제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일 겁니다. 한쪽 날개가 자꾸 부러지는데 그 비행기가 온전히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3월 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골목길에 있는 단독주택들 중에는 요즘에는 1층엔 카페를 하고 또 위에는 상가가 있거나 원룸이 있거나 이런 건물들 많이 들어서고 있죠. 투자 가치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학기니까 우리 아이 반 선생님한테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갈 때 음료수라도 사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청탁 금지법 때문에 아리송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친절한 하나 씨에게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3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조선사들 중에는 뭐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좀 규모는 작은 조선사들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성동조선, STX조선 이런 네. 회사들인데 여기는 지금 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부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지금 불황이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요. 네. 뭐 말씀하신 큰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중급 정도 됐던 회사들, 중급보다 좀 컸던 회사들 중에 지금 법정 관리 상태인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권단들이 이제 인수를 해서 채권단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성동조선하고 STX조선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권단이랑 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있고 채권단의 발표는 지금 11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미 아침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와 관련돼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어제 대체로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일단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STX조선 같은 경우에는 회생 쪽으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조선사인데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법정 관리라고 하면 이제 회사 정리하는 그런 절차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못 살리는 이유가 어디서 갈라진 겁니까? 일단은 이 회사를 더 유지시켰을 때 과연 앞으로 돈을 벌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돌아갈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은 보겠죠. 예. 그래서 최근 2달간 이제 회계법인에서 실사나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실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서부터 성동조선은 아무래도 법정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에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뭐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법정관리로 갈 것으로 보이는 성동조선은 올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한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상환해야 될 차입금하고 금융 비용이